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어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랑, 또 형제의 흑인과 백인이지만 이런 것을 그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사회 동포주의적인 인간애를 그리고 있다. 이 사회 동포적이라는 것은 흑인, 백인, 뭐 황색인종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모든 인간에 대한 인간애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헉과 짐은 피부가 색깔이 다르죠. 헉은 백인이고 짐은 흑인이잖아요.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교육받은 짐. 그때만 하더라도 이 흑인이 백인과 같이 버스 타고 밥 먹고 한 거는 1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그 이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동남아시아의 저 새카맣게 생긴 사람들 보면 같이 옆에 안 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은 얼마나 하기 심했겠어요. 이 흑인이 미국에 온 거는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노예선에 실어서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서 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어딘 소처럼. 자, 같이 여행을 이 흑인과 백인이 같이 여행을 하면서도 흑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까지 백인으로서 받았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깨닫는 거죠. 흑인도 사람이구나. 백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라는 사실. 우리가 백인은 우월하고 저 흑인은 짐승 같은 놈들이야. 이건 백인들이 허구로 만들어낸 신화이죠. 왜 이 사람들을 짐승처럼 만들어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때 보니까 짐이 혼자서 자기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옆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이 볼 때 어린 백인의 모습에 허기의 눈에도 저 사람도 사람이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흑인도 슬픔을 느낀다는 사실을 혹은 처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너무 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모르고 지내가는 거. 그렇죠. 조금 뭐 다른 얘기하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참 벌써 뭐 오래전에 50년 전 50년은 안 돼, 한 40년 전 얘기인가요? 근데 그때는 뭐 냉면을 먹는다는 것도 좀 드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냉면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냉면을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냉면을 안 드신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곱빼기를 시켰는지 먹다가 남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걸 먹는 거 보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분도 뭐 돈이 없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남는 게 아까워서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도 냉면을 드시네 이런 걸 알았는데 냉면을 못 드시는 게 아니지. 근데 그걸 몰랐던 지금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보면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서 몰랐던 거. 저 흑인도 사람이구나. 같이 살면서 흑인도 인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이제 헉이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비평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죠. 남자들이 뗏목 타고 다니니까 흑인과 백인의 피부색은 다르지만 호모섹슈얼리티를 찾아내려고 하죠. 동성애하는 거 아닌가? 좀 너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남자 둘이 뗏목을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 사람 사이에 호모적인 면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지미 헉을 헌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노예가 그 아이를 보고 헉을 보고 헌이라고 부르니까 뭔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건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다는 생각,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죠. 보편적인 형제의 인류애로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어느 작품보다도 이 작품은 미국 민주주의의 이상, 자유와 평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민주주의의 이상 같은 거, 자유와 평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피부 색깔이 달라도 우리는 위아더 월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헉은 개야 아니라고 그러죠. 이 헉은 개야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여행을 통해서 흑인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흑인도 인간이네. 저 사람에게도 감정이 페이소스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똑같은 걸 느끼네. 저 돼지우리처럼 저 우리에서 자란 저 흑인도 우리와 같이 사람이네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눈을 뜨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뭘까요? 유럽에서 얘기하는 빌둥스로망이죠. 빌탑 용어로 뭔가 성장해가는 성장소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은 문명과 자연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혼잡한 생활, 말하자면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으로 옮아가는 것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다. 즉 문명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부정적인 것이 이 안에 있죠. 종교라는 것도 뭐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회도 그런 것이고. 자, 개신교의 원리인 칼뱅주의, 뭐 꼭 원리라고 볼 수 없겠지만 개신교의 어떤 한 분파인 칼뱅주의, 켈빈이즘. 이 켈빈이즘도 그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칼뱅주의라는 것도 종교개혁이 카톨릭이 너무나 그렇게 이제 면죄부도 팔아먹고 이제 타락하고 그러니까 개혁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칼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천주교 카톨릭을 개혁을 해서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해서 그 타락한 모습은 아니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게 칼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듯이 근검절약하고 기도하고 아끼고 뭐 이러는 거, 노동을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칼뱅.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동네에서는 열심히 노동하고 아끼고 근검 절약 저축을 하게 되니까 은행에 돈이 모이고 그 은행에서는 산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지역이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막스 베버가 그것을 알아내 가지고 결국은 자본주의는 하나의 개신교로부터 나왔다. 왜? 이 칼뱅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잘 살더라 이거야. 그럼 왜 잘 사는지를 봤더니 바로 그 바닥에는 칼뱅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막스 베버의 책 중에 있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원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이제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자, 빅토리아 시대의 낡은 도덕률. 자, 어떻게 보면 이 빅토리아 시대라는 거는 미국은 아니지만 19세기 영국을 빅토리아 시대죠. 이런 그 시대의 어떤 도덕률 같은 게 미국에도 전달되어 있으니까 허위의식이 드러나고 그런 거죠. 빅토리아 시대의 낡은 도덕률, 이 미시시피 강변에서 일어나는 폭력, 뭐에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선조 때부터 가문끼리 싸우잖아요. 셰익스피어 시대도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가문이 싸우고 뭐 장미, 흰장미파, 백장미 다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의 폭력, 악을 드러내는 거죠. 또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치는 거, 그들의 자연 속에서 혼자 살고 자연과 접하며 사는데 사기칠 일이 없죠.
결국은 문명이 만들어 놓은 돈 이런 것을 뺏기 위해서 사기꾼들, 요새 뭐 보이시피싱 같은 것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비행, 악 또는 흑인 노예 제도가 얼마나 백인들이 범하는, 미국이라는 범하는 그 죄인가,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디언 학살과 흑인 노예라는 원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흑인 노예 제도가 백인들이 범하는 죄, 뭐여서 범하는 죄악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디언 학살과 흑인 노예는 원죄로부터, 오리지널 시너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로부터 헉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죠. 반면에 자연은 뭐예요? 자유롭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휴식과 조화가 있는 것이죠. 호우든이 숲과 청기도 마을을 대주시키듯이, 앞에서 우리가 봤죠. 호우든이 청기도와 숲과 청기도 마을을 대주시키듯이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그곳에서 이 미시시피강에서도 문명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로운 평화, 순결함이 있죠. 이런 대조가, 이게 두 개가 대조되는 것이 이 허클베리 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습득한 의선적인 도덕. 이건 습득한 의선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하면서 백인으로서 위선적인 면도 보이고, 흑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귀족처럼 이렇게 굴고 이러고, 그렇지만 흑인에게 나쁜 짓도 하지만 그러나 미안한 마음이 있죠. 타고난 양심. 근데 위선적인 도덕을 나중에 교육을 받고 그 사회에서 배웠지만 그 마음에 있는 양심, 타고난 양심이 오히려 승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거죠. 위선적인 도덕과 타고난 양심, 즉 교육받지는 못했지만 혹은 위선적인 도덕을 집안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선적인 도덕을 자기가 습득했지만 그러나 타고난 양심이 있어서 결국은 양심의 문제를 따르게 된다는 내용이 이 작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용문을 보면 우리 이 책의 31장, 허클베리 핀의 3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31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영어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많이 인용되는 장이기도 해서, 왓슨 부인의 소유물인 짐을, 왓슨 부인의 집안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이 짐이죠. 이 짐을 헉이 도피시키고 있다고, 이제 도망 나와서 가는 것을 헉이 만나가지고 뗏목을 타고 가는 것이니까 짐을 헉이 도피시키고 있는 거죠. 한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왜 헉이 양심을 가책을 받느냐면, 짐이 그 시대의 노예인데 노예가 도망가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한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죠. 이 짐을 데려가라고.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노예가 남의 집에 도망간다는 것은 그 집의 재산일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짐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 줬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잘해 줬던 사람을 다시 잡아가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혹시 자신이 짐을 배반하는 것은 아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려다가 에이 하고 다 찢어버리게 되죠. 결국은 이 짐을 다시 돌려보내준다는 것은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 그 시대의 어떤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질서, 그 시대의 도덕률, 이걸 파괴하고 데려가지 못하게 하죠. 좋아,
내가 도망가는 것을 도와줘서 내가 차라리 지옥 가겠어. 그러면서 편지를 찢죠. 이 14살 소년의 입에서 지옥에 내가 가겠다 차라리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당시 청교도 사회에서 정말 무서운 얘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린애가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것도 부족한데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 가겠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책이 금서가 됐다고 그러죠. 이런 책을 읽어서 애들이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런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혹은 위선적인 도덕을 가지고 있지만 타고난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인공이죠. 지옥 선언은 내 차라리 지옥 가겠다. 이 얘기는 거기 양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끊임없이 사회에 맞서는 개인인데요. 미국 문학의 전통은 뭐냐면 개인이 이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사회에 굴복하지 않고 개인이 우뚝 서서 개인의 어떤 철학을 또는 개인의 어떤 이 세상의 자아를 확립하는 이런 것으로 미국 문학의 개인이 등장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에서 개인은 파멸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행복과 주체로서 자리매김한다는 얘기죠. 미국 문학의 특징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인데 영국만 해도 그 갈등에서 대개 사회가 승리해죠. 그래서 영국 문학과 미국 문학의 차이는 결국은 영국에서는 유럽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건 사회 속에 파묻혀 들어간다. 근데 미국에서는 개인이 오히려 그 사회를 버리고 승리한다는 얘기죠. 즉 영국만 해도 그 갈등에서 대개 사회가 승리하고 개인이 굴복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조지 엘리엇 사일러스 만어도 그렇고, 근데 미국 문학은 개인이 사회를 떨쳐내요. 그래서 개인이 사회를 저항하고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했던 스카렛 레터의 헤스터 프리닝 그렇죠. 이 허핀도 그런 거죠.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그래요. 소로의 월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월든은 뭐예요? 결국은 이 사회를 버리고 나는 내 삶의 행복을 찾아서 월든 습가에 가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런 삶을 살겠다. 그런 거죠. 해밍웨이 주인공들이 되게 그런 거죠. 승리하는 거 개인이. 셀린저의 그 호밀바티 파수꾼도 주인공이 그런 거죠. 그죠? 개인은 끊임없이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국 사회로부터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국 문학에 대해서 미국 문학이 가장 차별을 두는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자유를 찾아서 만든 나라죠.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콜럼버스가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라고 하는 것은 지리학이 발전을 해서 그 이전까지는 저 바다 바깥에 나가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때도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건 되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겁나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리 나가면 바다 밑으로 뚝 떨어진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했고 중국도 뭐 정화라든가 이런 당나라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배 타고 많이 돌아다녔고 영국도 배 타고 유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걸 많이 알고 있었어. 그러나 먼 데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런 걸 알고 지원을 받아서 인디아를 가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영국에서는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이 중심이 됐다가 개신교가 되게 됐다. 결국은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라는 것도 뭐예요? 성공회라는 것도 결국은 영국의 카톨릭을 중단하고 헨리 8세가 영국식 교회를 만들겠다. 내가 오히려 교황을 하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영국식 나름대로의 종교를 바꿔서 카톨릭과 비슷하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구세군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 저거는 아니다. 카톨릭과 구세군이 싸우고 뭐 이러는 가운데 종교개혁을 하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카톨릭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는, 성당이 있으면 그 신부님의 말씀을 다 받고 거기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타락해 있고 돈 받아 먹고 이러니까 이 카톨릭이 저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데 프레비스트리언이라고 해요.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돈 몇 푼 줄 테니 너는 여기 와 설교만 해라. 야, 교회 운영은 우리가 한다. 그래서 장로 중심의 교회를 운영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장로파예요. 그죠? 프레비스트리언이즘. 그 장로파라는 게 그래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교가 처음 생긴 게 이제 영국에 생겨서 영국에서 못 살겠으니까 카톨릭이 너무 억압하니까 지금의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그때는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이 최고의 도시였어요. 암스테르담에 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갖고 그쪽에 살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박해를 당하니까 영국에서 좀 왔다가 다시 저 신천지 미국에 가서 우리끼리 종교의 자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보자고 메이플라워를 1621년에 타고 영국을 떠났죠. 그래서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영국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1607년에는 지금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쪽에 이미 국가에서 보낸 이런 사람들이, 종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담배, 목화, 면화 같은 것을 재배해 가지고 돈 벌려고 이미 와 있었어요. 그걸 제임스타운 콜로니라고 그래요. 이미 그런 게 만들어졌던 때죠. 근데 저 북쪽에 온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고 남쪽에 온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북 전쟁이에요. 자, 영국에서 받은 종교적 학대에 못 이겨서 건설한 식민지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다. 역사적 출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에토스 그 감정을 가지고 있죠. 개인의 승리라기보다도 끊임없이 사회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다시 이제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이 최근에 이제 작품 개작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여클베리 핀과 톰소의 모험을 요 근래에 한 몇 년 됐어요. 한 10여 년 됐는데 뉴사우스라는 미국의 출판사가 이 책을 다시 고쳐서 좀 냈어요. 트웨인의 학자인 앨런 그리본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좀 새롭게 편집을 해서 냈는데, 니거라는 인디언이라는 말을 다 뺐어요. 니거 대신에 슬레이브를 써서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흑인들의 불만을 좀 해소하려고 니거라는 말 대신에 슬레이브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흑인들이 좀 덜 기분 나빠서 많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별로 각광을 받지도 못하고 책도 많이 안 팔렸어요. 가격만 뭐 13불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두 권은 했는데 뭐 15,000원 정도. 그래서 민감하게 너무 반응을 한다. 니거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뭐 편집자가 니거라는 말에 슬레이브를 이렇게 넣을 정도로 너무나 그 니거라는 단어에 전문가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지미 허객에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미 허객에게 글쎄 번갯불도
글쎄 번갯불에도 그림자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하고 혹이 물었어요. 그런데 왜 번갯불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느냐고 또 얘기하면서 하지만 잘 모르겠단 게 이러면서 호남 사투리를 쓴 부분도 있어요. 자,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와서 자 이렇게 해서 호남 사투리를 쓴 번역도 있는데 어디에서는 또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왜 전라도 사투리를 쓰냐, 또 어디는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 왜 그 이상한 부분에 충청도 사투리를 쓰냐, 경상도도 그러고 이렇게 이제 뭐 민감하게 자기들의 언어 스타일에 반감을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글쎄 문학 작품에서 번역을 잘하려고 그렇게 낸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지역색이 있어서 그런지 왜 누에를 전라도 투의 말을 쓰게 하냐, 경상도 말을 쓰게 하냐, 이렇게 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반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여기서도 니거라는 말에 대해서 흑인들이 너무나 기분 나빠하니까 슬레이브로 바꿔 썼는데 글쎄 책은 뭐 이렇게 안 팔렸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보죠. 자, 그다음 보면 이 검둥이 니거는 사람 취급을 그 시절에는 안 하는 거죠. 흑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도 따로 있고 식당도 따로 있고 버스도 같이 못 탔죠. 근데 뭐 그게 바뀐 것이 102년에서 150년 사이인 것 같아요. 자, 이 소설에서도 가장 문제 삼는 것이 32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헉핀이 남쪽에 도착을 해서 셀리 집 농장에 가게 되죠. 셀리는 톰인 줄 알고 예정보다 늦게 오니까 어찌 된 건지 묻잖아요. 그러니까 헉은 사고가 났다고 핑계를 대요. 실린더 헤드가 터졌다고.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없냐고 아주머니가 물어보죠. 근데 대답하기를 검둥이 하나 죽었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검둥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흑인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흑인은 인간 축에 못 들어가는 존재. 어떻게 보면 뭐 그 뒤에 뭐 흑인에 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20세기의 유명한 여자 흑인 작가 누구죠? 파란 눈을 쓴 사람. 그런 사람의 작품에서도 보면 정말 슬픈 가족사, 흑인도 가족이 있잖아요. 검둥이들도. 그러니까 이 흑인 가족사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벌써 등장하는 것이 흑인은 사람도 아니라는 느낌을 일부러 강하게 여기서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있었던 흑인 노예 문제를 이 작가가 여기에서 드러내서 마크 트웨인이 그 사회의 문제를 많은 사람에게 들춰내 보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문명인지 이런 것들을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쇼잉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자, 앞으로도 좀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트웨인에 관한 이야기를 쭉 앞으로도 다음 주 또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추석 끝나고 10월 10일쯤에는 한번 수업을 할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10일 날은 한번 수업을 하게. 근데 10월 10일 날 하려고 보니까 지금 10월 9일이 또 노는 날이죠. 그래 또 17일 만약에 안 되면 17일 날은 우리 한번 만나는 걸로 한번 해보죠. 뭐 하여간 예측을 해보고 그때 또 코로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은 10월 달에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한번 17일쯤 10일 날이 안 되면 17일쯤에 한번 보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보겠어요.